먼저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판결문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1130쪽짜리가 각 언론사가 입수해서 지금 보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약간의 뭐랄까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야말할까요, 이 주제를 달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판결문에서 어제 판결에서 볼 수 있었지만 지기현 판사는 군이 국회로 출동한 것 자체, 그게 이번 내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판결문을 좀 들여다 보니까 군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 내란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판결문의 다른 주제들을 좀 보면 핵심적으로 이 내란이 실패한 이유,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이것만 봐도 좀 놀랍습니다. 지금 보도된 대로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투,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으로 규정한 행위를 주도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가 김용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보도의 제목도 지기현 판결문에서 김용현이 내란을 주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두머리보다 2인자 죄 더 무겁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어제 판결문을 이제 그 지기현 판사가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이 내란을 막고 저지한 이 이제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빛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이 구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화요일 밤 10시경이 넘은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서 야근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허술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지기현이 이야기하기 위한 그 근거로 윤석열이 국회 직원들 야근할 줄은 몰랐다라고. 아니 특전사 직원이 그 국회 야근 직원 몇 명 때문에 그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큰 주제가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지기현 판사는 김용현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했다라는 뉘앙스고요. 아까 어제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의 이 판단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것을 김용현이 조장한 것처럼 그런 판결의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에는 그것에 대해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 허술한 부분도 국회 직원들이 야근할 줄을 윤석열이 몰랐다라는 말로 허술했다라는 것을 지기현이 스스로 지금 입증을 하려고 판결문에 설치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야근한 국회 직원들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겨레도 입수를 해서 분석 중이어서요. 조금 더 추가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저 방금 이제 그 일부 이제 판결문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선고 내용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아메바적 판결을 내렸다. 단세포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계엄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사변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요. 계엄을 하게 되면 군은 자동적으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불법으로 계엄된 상황에서 어쨌든 국가의 폭력을 총괄하는 군대가 출동했다. 여기서부터 내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엘리트적 영웅사관에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현장에서 허술해서 쿠데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요, 현장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또 그 한편에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았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폭력을 제대로 썼고
예를 들자면 총기를 발사했다거나 억지로라도 진압하겠다고 했다면은 충분히 진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애써 외면한 거죠. 즉 명령의 문제로 윤석열 등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짓말을 지금 재판부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0일 3일날 평론가님은 어디 현장에 있었고 예. 계엄군과 몸싸움까지 직접 했었습니다. 그렇게 때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그때 음. 저희가 이제 계엄군들에게 반말도 하고 거친 이야기를 많이 계엄군들이 다 스스로 피해줬습니다.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면요. 그 국회 현장이 1980년 5월 광주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선거 내용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먼저 이춘재 위원이 그나마 어제 선거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이전의 두 재판의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던 점 아닙니까? 그렇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그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이거는 내란이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고 대법 판례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형량도 법정형이 돼 있는 사형과 무기 중에 이제 무기를 선고를 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의 가장 그 큰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논리 전개가 허술하고 마치 이거 좀 무죄는 아니지만 좀 약하게 그 형량을 하려다가 중간에 방향을 좀 튼 게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권, 대통령의 그 국가긴급권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비상계엄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 이런 부분을 따져서 이것을 위헌이냐 또 불법이냐 이런 걸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부분이 가장 좀 위험한 거죠. 그러면 헌재가 판단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헌재 판례하고도 안 맞고 또 12.12.5.18 때의 대법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그 대법 판례에서도 그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헌문란 목적에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법심사가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2010년인가요? 그 재심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국가 긴급조치 사건 거기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긴급조치 위반 사건 거기에 재심 판결이 있어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건데 국가의 그 모든 권한 모든 행위들은 대통령 권한도 마찬가지죠.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러한 합법성이나 그 위헌성 여부 이런 것은 당연히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어제 지금 재판부의 이 판단은 이런 판례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제쳐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이 내란이라는 것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내란이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 군대를 안 보내고 그냥 비상계엄만 선포했으면 그건 무죄인가요? 그렇죠. 그런 구조죠. 지금 보면은 되게 위험한 건데 이게 지금 놔두는 약간 우스개 비슷한 패러디가 뭐냐면 현재 지금 국회의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 그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죠? 국회에 군을 보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그렇죠. 굳이 다수당이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판결이고 어제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안 맞는 얘기가 국회에 군을 보내서 그 장기간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무슨 목적으로 그걸 국회에 보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 기소할 때 이것은 장기 집권, 장기 독재, 장기 집권, 그다음에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잖아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그렇죠. 비상 입법기구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 지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2.12.5.18 때 국가
때는 보위 국보위라고 네, 하죠. 국보위라고 그러죠. 예. 그걸 만들어서 장기 독재의 길을 닦은 거잖아요. 그게 헌법도 거기서 개헌을 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거죠. 입법부도 그렇고 그때 대법원 쪽에도 직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이제 결국은 사법부를 이게 계엄이 되면 사법부도 이제 별도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내용을 보면 포고령에도 그런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국회와 정당의 그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권력을 독점해서 장기 독재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죠. 포고령도.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죠. 사법부의 그 사법권도 박탈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버젓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는 자기네 사법권을 박탈하는 그런 포고령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한 거죠. 판단을 안 한 건지 외면한 건지 외면한 거라고 모르겠는데 봐야죠. 지기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가면 이렇지 않습니까? 포고령이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자, 헌법 위반이라는 포고령을 썼기 때문에 윤석열은 허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도 법조인이고 박성재 장관, 민정수석 다 법조인입니다. 왜 헌법에 어긋나는 포고령을 썼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짓밟고 폭력적으로 국회를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전두환식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고령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기현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포고령이 엉성했기 때문에 또는 절차가 엉성했기 때문에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계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전두환은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준비합니다. 근데 이 계엄은 2023년도부터 노상훈 수첩 등도 나오고 오랫동안 준비된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현장의 군인들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100% 성공하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준용한다면 나중에 다수당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는데 윤석열과 같은 다수당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수당이 되면 그래서 뭐 야당 뭐 소수당이긴 하지만 걸리적거리고 하면 그냥 계엄하고 군대 안 보내고 그러면 어차피 그 계엄 해제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계엄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전에 예. 박정희가 그렇게 했었고 예. 역사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어제 판결은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그런 재판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노상원 수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명력을 인정 안 했어요. 이거 이 증거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노상원에 대해서 어떻게 양형을 평가했냐면 그 보안사의 여러 가지 그 수사 그런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어떤 수사나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고 딱 또 해놨어요. 그래서 징역도 상당히 중형이 나왔죠. 그 징역 18년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쓴 그러면 수첩인데 비상계엄의 일종의 기획자아니에요. 기획자 같은 수첩인데 그 수첩 자체는 신빙성이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여러 가지 또 그 노상원 수첩 내용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군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군 인사에 진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측면들. 오래전에 이제 그 군 인사를 다 그렇게 한 예, 거잖아요. 직전에 그런 내용을 쓰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인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기현 재판장이 이거 애써 외면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 자체를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봐주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허술한 그런. 그리고 이 계엄의 모의 시기도 좀 이틀 전으로 본 거 아닌가요? 12월 1일부터 지금 돼 있죠. 네. 12월 1일부터 그 3일, 4일 네. 새벽까지가 지금 주요 사건 진행 경과해가지고 나오는데 범행 일달자가 한 3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특검이 이게 증거를 여러 가지 제출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의 증거 효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문제는 있겠지만 그 군인들끼리 이제 군 간부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군 간부들 불러가지고 뭐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한 적도 있고 국힘 의원들 당직자들 불러서도 그런 얘기한 거 있고 그런 거를 다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공판에서 증인 곽정근 사령관 같은 거 나와서 뭐 한동훈 쏴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다 증언을 했는데 공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언에 대해서 저쪽에서 반박을 못하면 증명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항소심에서 많이 다툴 텐데 특검에서 어제 특검 쪽 반응은 좀 격앙된 것 같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그 논리나 뭐 형량만 무기가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그 재판의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결 내용이 전혀 그 판례나 이런 것들과 사실관계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항소심에도 그런 거 다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량은 어차피 그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뭐 무기징역이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은 이게 재판의 그 내용 그 논리 자체가 지금 그렇죠. 좀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기분 양형보다도. 나쁜, 상당히 기분 나쁘고 우려스러운 판결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지난해 3월 7일인가요? 그 구속 취소 결정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지규현 재판부가 이 지금 윤석열을 그때 풀어주면서 뭐 구속 기한 날짜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를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시비를 걸잖아요. 뭐 거기서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밑에 대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근에 있었던 김재규 그 일반 반란 사건, 김재규 그 시해 사건 그것도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니까 제대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김재규 재심처럼 당연한 것처럼 김재규 이제 시해 사건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재심 받지 않느냐 잘 따져보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수수사권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기소 적법성을 일단은 인정은 하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뒤집어질 뒤집을 수도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제대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풀어주고 보자. 공수처가 그 청구한 영장으로 구속이 됐으니 일단 풀어주고 보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제 판결을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에 잘 정리했어요. 또 그거 보면은 직권남용의 그 연관법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로서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랐겠어요. 그 당시에 법리 충분히 따져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 별로 바쁠 때도 아니었는데 재판 바로 시작도 안 됐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준 걸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뭔가 좀 있어요. 이 좀 사감 비슷한 게. 네. 근데 그리고 그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와 관련된 쟁점뿐만 아니라 그 야당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 책임론을 그렇죠. 이제 네.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지 어제.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은 좀 그럴싸하게 세워요. 예를 들면 그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위기를 타개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기 때문에 국권문란 목적을 볼 수 없다는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배척을 하면서도 그런데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굳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남는 말들을 굳이 붙이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이런 뭐 여지를 남긴달까요? 구멍을 남긴달까요?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술한 내용과 그 비유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저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예.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행위는 상당히 홀리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좋은 목적. 말하자면 좋은 목적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판결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설명하는 부분은 예전에 검찰이 처음에 공소장 그 수준이에요. 예. 야당이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이러한 횡포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땅히 대항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상계엄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당의 어떤 그 1차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은 이제 검찰이 처음에 공소장을 이렇게 썼을 때 특검에서 들어가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건 사초 쓰는 심정으로 다시 우리가 이걸 재구성하겠다. 왜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슨 야당의 그런 횡포가 이게 비상계엄 목적이 됐겠냐.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장기간 수사를 해서 구성한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친일 쿠데타다 이런 걸 써놨는데 어제 지금 지규현 재판부는 특검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그 단계에서 이렇게 딱 끄는 거죠. 그래놓고 뒤에는 뭐 촛불 성경 촛불 얘기하면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도 문제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이 뭐 사초 쓰는 심정으로 역사성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특검도 저는 뭐 법률 집단이기 때문에 사초 쓸 필요 없이 그냥 법률 근거에 의해서만 써도 되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자기들이 뭐 구구절절히 선지자적인 또는 인간계를 뛰어넘는 심판자적인 입장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얕보는 듯한 태도를 저는 보일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윤석열이 성경 읽을 생각 안 했잖아요. 폭력 행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유도 맞지 않고 또 이제 찰스 1세가 의회 쳐들어갔다가 뭐 그 이야기하는데 찰스 1세가 의회 쳐들어갔다가 그 크로멜한테 목이 잘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비유도 안 맞는 게 입헌민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마그나 카르타 뭐 이후에 왕정과 귀족정의 중간 형태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로멜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목이 잘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가면 크로멜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의회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놨거든요. 모든 역사 해석도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요.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이 사법부의 성격과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통치를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은 천부인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사법부 구성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계엄이라는 것이 통치 행위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통치의 도구로서 출발되었다라는 이 통치 기원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시민권적 이론에 의한 헌법 체계이기 때문에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헌법이에요. 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걸 헷갈려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법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넘어서서 그 엘리트적으로 생각해서 아랫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엘리트주의가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르치듯이 막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김건희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김건희 막 꾸짖잖아요. 사치 김건희 사치 쓰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뇌물을 받은 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 성경은 빠져 있어요. 촛불을 훔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지 법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네요. 사실은 그 부분은 사법부의 그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정치 그러니까 입법과 그쪽 행정부의 권한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덧붙여서 요즘 우리가 사법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법부 개혁이 아니고 사법부의 민주화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는 이식된 민주주의에 의해 가지고 국가 통치 기구로서 문맹률 80% 시대에 엘리트들이 그냥 위에서 꽂힌 거예요. 일제 강점기 해방되면서 이게 아니라 다시금 민주적 재구성을 해서 시민권 이론에서 시민들이 뽑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는 사법부의 민주화 과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지금 사실은 직위원 판사를 좀 우리가 좀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주류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법리가 뛰어나다고 이 지금 사법부의 주류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리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 수준인데 지금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가는 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가는데 2번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2번째 간 건 아마도 이제 수석 그 재판연구관 그 밑에 단계인가 가가지고 이 형사나 이런 쪽에 상당히 그 법리가 밝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대법원 지금 사법부의 주류 판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수준이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법권에 대한 어떤 그 통치자 이런 관점에서 그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시민의 관점이 아니고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그렇죠. 내려다보고 판관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법을 해석하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온갖 그 법의 해석이나 또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주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가 돼야지 통치자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법 해석은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예.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제 판결은 그 우리 사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이제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